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장 보시면 1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자, 1절 디지털 시스템, 2절 컴퓨터의 구성으로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우리 쭉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1절에서 보시면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나왔죠. 자, 디지털 시스템과 아날로그 시스템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쓰여지는 수들이 다음과 같이 디지털 코드들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연속적인 아날로그 입력 출력들을 사용하는지 이거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시스템은 간단한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다. 그래서 컴퓨터 아주 기본적인 디지털 시스템이죠. 그래서 방송통신 시스템에서처럼 아주 복잡한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하기 편하지만 그 안에 내부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형태의, 지금 현재 연속적인 형태의 정보를, 그렇죠? 연속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인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얘에 대한 또 연속적인 출력으로 나가는 것들을 이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이 다음과 같이 요 아날로그 양과 아날로그 디지털 양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아날로그 양과 디지털 양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양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0하고 1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는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이산적인 집합의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대표적인 디지털 양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하이라고 둔다고 하면, 그쵸? 얘를 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하이를 1이라고 표현하면 로는 제로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자, 시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요게 시간축으로 쭉 간다고 보면 시간에 따라서 여기는 제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이에요. 원래는 여기 이거 없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산적인 값들의 집합이다. 자,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소리, 지금 얘기하는 이 소리, 그 다음에 압력, 온도, 이게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불연속적인가요? 아니요. 시간에 대해서 항상 연속적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됐던 간에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는, 신호의 크기는 진폭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소리를 크게 하고 말소리를 작게 하고 이게 이거로서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공학을 배우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기계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겁니다. 테스터기예요, 테스터기. 뭐 전압을 재거나 전류를 재거나 저항을 재거나 할 때 쓰여지는 것들인데 보여지는 대로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신호가 바뀌는 신호,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을 다음과 같이 이런 아날로그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쫙 바늘이 있어요. 이제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 값을 측정하는 아날로그 시스템.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에 따라서 뭐 로우입니다, 하이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신호를 나타내는 게 디지털 신호입니다. 실제로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되도록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변환. 우리가 측정되는 전압, 그 다음에 전류나 이런 값들은 모두 아날로그 값들이에요. 아날로그 값들을 디지털로 뭐 6. 얼마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도록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변환이 필요할 때 쓰여지는 신호들을 디지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들은 아날로그 신호보다는 이 디지털 신호, 디지털 양, 디지털 측정 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진수에 대한 전기적인 신호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논리 레벨이라는 겁니다. 논리 레벨. 자, 이진수는 우리가 이진 시스템에서 0하고 1로만 표현되는 비트 단위예요. 요게 이제 한 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 비트. 그리고 이 비트가 0 아니면 1입니다. 즉 이진수는 0 아니면 1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논리 레벨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잘 한번 보세요. 논리 레벨이란, 자, 여기 보시면 출력 신호와 입력 신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요. 자, 요거 이게 하나가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스템. 그리고 여기가 입력 신호가 들어갑니다. 입력. 얘가 들어가요. 입력. 그 다음에 얘가 출력이란 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 신호는 다음과 같이, 입력 신호는 우리가 0 아니면 1에 관련된 걸 배우니까, 그렇죠? 0 아니면 1에 관련된 게 배우니까 입력을 집어넣을 때 입력 신호의 크기가 0V, 0V에서 8V 사이의 값을 집어넣을 때는 뭐로 인식한다? 로 값으로 인식한다. 누가? 디지털 시스템이. 또는 2V에서 5V 사이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가 뭐로 인식해? 하이로 인식됩니다. 하이. 그리고 입력된 값이 뭐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한 값에, 설계한 내용에 따라서 출력을 할 때 출력되는 값이, 전압이 0에서부터 0.4V의 정도의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얘를 뭐로 인식하냐? 로 값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출력 값이 2.7V에서 5V가 나오더라. 그러면 얘를 뭐로 인식한다? 하이로 인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얘네들은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얘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디지털 시스템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계된. 그러니까 출력 신호가 중요한 이유, 출력 신호의 이 전압 레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출력이 다음 단에 또 들어갈 텐데 난 하이로 집어넣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얘가 출력이 얘가 나온다고 하면 0V부터 0.4V 이거로 나온다고 하면 얘는 올바르게 동작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감안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쭉 알아볼 텐데, 일단 우리는 여기 논리 레벨의 값에 따라서, 그렇지? 입력 신호는 0부터 여기 요 사이에 전압값이 들어가면 디지털 시스템에 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압이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요렇게 펄스에 펄스. 자, 0V부터 5V 사이의 값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0.8V 정도까지가 들어가면 얘가 뭐로 인식된다? 제로로 인식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로로. 자, 이게 로입니다. 로. 그 다음에 2V에서 자 2.5V니까 요 정도 사이에 여기서 요 값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를 인식한다? 하이로 인식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력일 때와 출력일 때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전압 레벨, 그러니까 논리 레벨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죠. 제가 별표 하나 해놨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전기적 신호에 대한 논리회로 한번 볼까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 곱, 논리 합, 그 다음에 부정 세 개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논리 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스위칭 회로가 하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다음과 같이 스위치가 2개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위치가 지금 현재 오프가 된 상태입니다. 오프. 디지털에서 오프의 개념은 뭐로 인식하냐면 제로입니다. 제로. 제가 이제 제로를 강의 중에 제로를 이렇게 쓸 겁니다. 알파벳 O하고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스위치가 ON이다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1을 의미합니다. 1을. 자, 그래서 모두 다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에서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런데 다음과 같이
예, 얘도 보시면 모두 다 온된 상태. 자, 온된 상태로 한번 볼까요? 예, 모두 다 온 상태. 그러니까 디지털적으로 1과 1이 들어갔을 때만 다음과 같이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스위치가 됐으니까 당연히 얘 하나만 닫히고 얘 하나만 열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류란 놈이 여기까지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이 안 들어와요. 이런 거를 논리 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오프니까 0, 0, 그쵸? 0, 1, 그 다음에 1, 0, 그 다음에 1, 1이었을 때 곱이니까 곱셈을 하시면 됩니다. 곱셈.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곱셈을 하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뭐가 된다? 0가 되어지더라. 그 다음에 요 경우에만 1이 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되더라. 회로상으로. 요게 논리 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논리 합은요. 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화. 자, AND가 되게 중요해요. 오화도 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AND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제가 중요 표시를 했습니다. 자, 오화는 합입니다. 합. 합인데 산술적인 합이 아니야. 논리적인 합입니다. 논리적인 합. 그래서 다음과 같이 회로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이 회로는 나중에 IC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이 이런 회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합이니까 스위치를 어떻게 했을 때 불이 안 들어올까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안 들어오는 거. 즉 A와 B를 모두 다 오프를 했을 때, 그쵸? 오프를 했을 때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쵸? 그리고 둘 중 하나만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논리 합이란 1, 1, 1 이렇게. 둘 중 어떤 입력이든 하나라도 1이 되면, 하나라도 스위치가 ON이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놈을 논리 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논리 합.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부정. 부정은 not입니다. not. 인버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버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배터리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불이 들어올까요? 자, 요렇게 갑니다. 그쵸? 요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열어놨습니다. 오프가 된 상태입니다. 불이 들어오나요? 당연히 들어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얘가 요렇게 가요. 일로 안 가요. 일로 안 갑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가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나요? 자, 회로에서 전류는요,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즉, 전구도 엄청난 저항이에요. 어떤 저항이냐? 빛을 내는 저항체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요로도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일로 흘러가요. 일로. 그래서 어떻게?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 상태는 어땠습니까? 스위치를 ON을 했을 경우에 전구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스위치를 열어놔야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치를 오프했는데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ON했는데 불이 꺼지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 여러분들 스탠드 중에 인버터 스탠드라는 게 있고요. 냉장고, 에어컨도 인버터 에어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스위치가 ON이었을 때 스탠드 같은 경우에 터치를 딱 하면 꺼지고 다시 터치를 하면 딱 켜져요. 그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들어온 입력에 반대로 내보내는 것. 그걸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었던 AND라는 개념, 그 다음에 OR라는 개념, 그 다음에 NOT이라는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으로 모든 IC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컴퓨터 시스템의 세대별 발전과 주요 특성. 자, 고대 계산기. 고대 계산기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주판밖에 없었어요. 주판.
기원전 그죠 주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런 주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뭐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올려놓고 안 올려놓고를 따라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 컴퓨터라는 얘기는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그 다음에 파스칼의 계산기는 그림에 책에도 잘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덧셈과 뺄셈을 하는 기계적인 계산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곱셈과 나눗셈까지 하는 라이프니츠의 계산기, 이런 것들이 고대의 계산기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의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펀치 카드 시스템이라고 교재에서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뭐 직물 회사에서 구멍 뚫린 거에 따라서 거기서 뭐 옷감들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1세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공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진공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도 뭐 진공관 앰프, 진공관 뭐 그 파워 앰프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진공관이란 거에 의해서 마크 1, 뭐 애니악, 에드삭, 유니박, 에드박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5가지의 컴퓨터가 진공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1세대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는 마크 1이라는 얘기는 뭐 전기 기계식 계산기, 엄청나게 크죠. 네. 그 다음에 애니악이라는 게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니악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진공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드삭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무엇이냐? 최초의 이진수를 사용해서 만든 컴퓨터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의 유니박이라고 되어져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내장 프로그램 방식과, 그렇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이진법을 채택한 에드박이라는 컴퓨터가 요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진공관으로 만드는 컴퓨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 처리 시스템의 등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괄 처리는 뭐냐면 한꺼번에 쫙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일을 처리하는 게 일괄 처리예요. 자, 그러면 2세대를 한번 볼까요? 2세대는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트랜지스터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트랜지스터. 이게 최초의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런 트랜지스터. 요걸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이런 자기 코어. 요게 뭐냐면은 마그네틱 자석입니다. 자석.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흘려 보내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공관보다는 면적이 되게 엄청나게 줄여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들로 인해서 고속화와 안정화, 그 다음에 많은 연산들을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에 따라서 소형화, 경량화, 그 다음에 비용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언어가 등장하고 운영체제라는 게 등장하고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기억 장치라든가 다중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중 처리, 시분할 처리 같은 것들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CPU 하나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내가 하는 일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2세대에서부터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IC라는 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IC라는 걸 지금 최초의 IC입니다. 최초의 IC고요. 그렇죠? 아까 트랜지스터보다는 더 작게 만들어서 컴퓨터가 점점 소형화가 됐고 경량화, 그 다음에 성능도 되게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발된 것들이 다음과 같이 코블이나 포트론이라고 되어 있는 고급 언어가 이게 개발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TCP/IP 통신이 표준화가 되었다. 이 얘기가 뭐냐? 인터넷 이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뭐가?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준화가 이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일괄 처리, 아까 얘기했죠. C분할, 실시간 처리, 다중 프로그램들을 다중 모드 시스템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들을 다 할 수 있는 다중 모드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일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진공관, 그 다음에 C분할이나 실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아까 트랜지스터 나왔을 때 하는 거고 얘네들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이때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적 회로라는 게 나옵니다. 집적 회로. 집적 회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IC가 만들어졌는데 더 많은 IC들을 요만한 IC 칩에 집약화시킨 겁니다. 집약화. 그래서 극소형, 대용량, 저렴한 가격, 신뢰도가 높은 이런 Large Scale Integration이라고 해갖고 자그마한 곳에 많은 IC들을 집적화되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알테어라고 되어져 있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등장합니다. 애플 컴퓨터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IBM 컴퓨터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IBM 컴퓨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모든 그 IBM 그 컴퓨터들이 있죠. 그게 IBM PC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 예전에는 다 IBM 그랬어요. IBM사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쭉 범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퍼스널 컴퓨터의 유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S-DOS라는 운영체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맥킨토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4세대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5세대라고도 있습니다. 5세대는 뭐냐면 이 추론의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추론. 얘가 대용량 초고속화됨에 따라서 뭐가 학습도 하고요. 추론도 하고요. 연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I죠. AI,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패턴을 인식하고 자연 언어 처리가 개발되었다. 자연 언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 음성을 컴퓨터가 받아서 그대로 내 거를 텍스트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각과 말을 얼마나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자연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VLSI, Large Scale Integration이라고 했고요. 이 5세대 컴퓨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뭐 알아두기라는 곳에 보시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폰 노이만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 뭐 쭉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폰 노이만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중, C분할, 다중 처리. 다중 프로그램은 뭐냐면 하나의 컴퓨터에서 2개 이상을 처리하는 걸 다중. 그 다음에 다중 처리라는 건 뭐냐면은 다중 프로그램이고 이건 다중 처리예요. 병렬 처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개 이상의 CPU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다중 처리라고 해요. 다중 프로그램은 하나의 CPU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C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C분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폰 노이만이 제안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그와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범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걸 하버드 아키텍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요. 뭐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다음에 PIC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쓰이는 건데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 냉장고나 세탁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CPU들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죠. 걔네들은 특정 일만 합니다. 그렇죠? 특정 일만 하고 어떤 높은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버드 아키텍처 방식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하고 대비시킨 용어로서 각각 뭐 폰 노이만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병목 현상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사람들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특정한 작업을 하기 위한 범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많이 쓰이는데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뭐 컴퓨터의 종류는 아날로그 컴퓨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있어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뭐 길이나 전압이나 이런 연속적인 물리량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게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길이나 전압이나 뭐 그다음에 불빛이나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 지금 현재 바늘을 이용해서 여기가 요만큼 같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된 거예요. 디지털 시스템이 아니라. 즉 온리 아날로그 양을 측정해서 아날로그 방법으로 출력을 내는 것들, 그걸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발전소에 되게 많습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컴퓨터하고 디지털 컴퓨터를 배웠죠?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컴퓨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교재에는 없지만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갖다 놨어요. 얘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날로그 신호에 관련된 거를 받아서 디지털화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자동 주행 차량입니다. 자동 주행 차량이 주변에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물체가 나타났다. 이 물체에 나타난 거를 디텍트 하는 것도 아날로그예요. 그렇죠? 그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에서 디지털화 처리해서 정지해야지. 그렇죠? 정지 신호를 다시 컴퓨터에서 자동차에게 보내면 자동차에 있는 제어 장치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건 아날로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체가 나타나는 것도 다 아날로그예요. 그렇죠?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처리한 후에 다시 아날로그로 출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가 빠르고 가격도 싸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날로그의 장점과 정밀도가 높은 이런 그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컴퓨터. 이런 것들이 요즘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우리는 디지털 컴퓨터와 하이브리드 컴퓨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타이틀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뭐 윈도우 10, 뭐 XP,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윈도우 7 그런 것들을 운영체제라고 얘기하죠.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주는 것들을 운영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틸리티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보조하는 프로그램들. 특히 뭐 이런 파워포인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유틸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최적화 유틸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바이러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바이러스 이코르 악성 코드는 아니에요. 악성 코드는 바이러스나 웜이나 뭐 트로이젠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악성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침해하거나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악성 코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펌웨어라고 얘기합니다. 펌웨어. 뭐 롬에 저장됐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즉 여러분들 컴퓨터 켜보시면 맨 처음에 화면 나오면서 뭐가 문자가 따다다다닥 넘어가죠. 그런 정보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롬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이 다 펌웨어입니다. 펌웨어.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롬에 저장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크게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같은 거는 뭐 저급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저급 언어란 인간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누구랑 친해? 기계랑 친한 애들이 저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언어나 CPU에서 명령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렇죠? 제로하고 1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어는요 0 아니면 1로 쫙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컴퓨터에서 만든 거를 그런 기계에다 집어넣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런 기계어를 사람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사람하고 기계하고 조금 연결을 짓는데 좀 중간에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게 어셈블리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셈블리어 중에 요거는 이제 move라는 거거든요. 이동하여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 1011을 move라는 명령어로 쓰고 있어요. 그럼 얘를 알아야 되잖아. 이건 기계어. 이거는 어셈블리어. 아, 이거 모르니까 그래. 다음부터는 이렇게 mov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보내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지만 기계하고 어셈블리어 같은 거는 저급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활용면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IC의 종류 또는 뭐 컨트롤러의 종류에 따라서 어셈블리어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자, 그와 반면 고급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다 고급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기계어와 다음과 같이 이런 고급 언어 사이에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뭐 C 언어를 작성해서 명령어를 기계어로 변경해 주더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C 언어를 이야기하면 C 언어에는 코드라는 게 있어요. 코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코드. 이거를 컴파일러라는 걸 하면 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계어가 만들어집니다. 기계어가. 왜? 기계어가 만들어지냐면 기계에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를 하면 뭐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게 생기는데 기계어가 만들어져요. 기계어. 그래서 이 기계어를 다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냐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요. 실행 파일. 즉 우리가 그냥 C 언어를 사용하다 보시면 코딩한 거를 컴파일을 하면 기계어로 번역되어지는 부분이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확장자가 exe라는 파일이 하나가 딱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들.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C 언어나 그 외 프로그램들은 그렇죠? 명령어를 기계어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냥 C 컴파일러 또는 뭐 자바 컴파일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가장 근접한 고급 언어, 조금 떨어져 있는 저급 언어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자료의 표현이라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디테일한 얘기는 아니라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살짝 개요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별표 2개짜리입니다. 자료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장에도 수책에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디지트라고 나옵니다. 디지트. 숫자예요. 숫자. 자릿수가 그렇죠? 우리가 표현하는 10의 자릿수는 0서부터 9까지 한 자릿수죠. 이런 것들을 디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트는 뭐냐면은 0하고 1로서 표현되는 것. 그쵸? 1비트 한 자릿수로 0하고 1이 표현되는 것 비트라고 얘기하고 디지트는 0에서부터 9까지 한 자릿수로 표현되는 10진수 이런 걸 디지트라고 이야기해요. 알파벳도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닙을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4비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잠깐 보실래요? 요거 자, 여기 비트가 0비트부터 7비트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써놨습니다.
자, 0비트부터 7비트까지 있는데 요 비트란 놈이 뭐냐면 요 비트 하나에 0 아니면 1로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이 4개가 모인 게 니블이라고 얘기해요. 니블. 그 다음에 바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 8개가 모여서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또는 저장장치의 용량을 얘기할 때 이렇게 바이트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문자 같은 거, 아스키 방식의 문자, 한 문자들을 어떻게 요 1바이트에 표현합니다. 혹시 C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 언어에서 캐릭터에 관련된 것은 메모리에서 몇 바이트 차지하냐? 1바이트 차지합니다. 1바이트. 여기 8개의 비트로 영문자 하나를 표시합니다. 한글은요. 한글은 2바이트예요. 2바이트. 한글은 미안하지만 이게 8개가 더 있어야 돼요. 2바이트로 표현합니다. 자, 옥텟이라고 얘기하는데 옥텟도 8비트예요.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에서 사용하는 8비트의 표현을 옥텟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자회로에서도 쓰이기도 해요. 근데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워드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다뤄지는 기본 단위를 1워드, 2워드, 쿼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LSB가 뭐냐면은 가장 낮은 비트, 가장 낮은 자릿수 비트별로, 그렇죠? 그 다음에 MSB는 가장 높은 비트를 MSB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LSB는 가장 낮은 비트구나, MSB는 가장 높은 비트구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표현은 이렇게 뭐 비트,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디지트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 개를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SI 단위가 있어요. SI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라고 되어져 있는 국제 단위 계입니다.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IC는 뭐냐면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이라고 되어져 있는 표준 회의가 있어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진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2진 단위로는 이렇게 표현하여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10의 몇 승으로 표시됩니다. 그렇죠? 10의 3승. 10의 3승. 우리가 뭐로 표현하죠? 키로입니다. 키로. 라지 K. 라지 K는 잘 안 써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나 전자공학이나 이런 거 배우시는 분들은요. 키로를요. 가급적이면 소문자로 쓰세요. 소문자. 우리가 킬로미터 요렇게 씁니다. 킬로미터 띵 이렇게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 라지 K는 절대 온도의 단위가 라지 K예요. 그래서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공학 아니라고 하면 그냥 라지 K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킬로 나중에 뭐 킬로 옴 저항의 단위 그다음에 뭐 킬로 암페아 뭐 킬로 그램 나올 리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다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주의하십시오. 그렇지만 10의 3승을 이야기하죠. 10의 6승 메가 잘 아시죠? 10의 9승 기가 10의 12승 테라 뭐 1테라예요 2테라예요. 그 다음에 페타 에타 제타 요타까지 아이코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정도까지는 10의 몇 승이구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저렇게 SI 단위로 얘기하면 그 지수가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수가 요게 10의 몇 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이진 단위로 얘기하면 1024 즉 이진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진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2의 10승. 2의 10승이죠. 2의 10승은 뭐랑 비슷하냐면 10의 3.01승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 2의 10승이 그거랑 비슷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이진수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다음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 11승 쭉 나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2에 4승, 2에 5승, 2에 6승, 2에 7승, 2에 8승, 2에 9승, 2에 10승 이렇게 나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얘 1024라는 애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뭐냐면 0입니다. 요거 뭐예요? 2예요. 요거 4, 8, 16, 32, 그쵸?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뭡니까? 128, 그 다음에 256,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512,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1024,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기 1024란 얘기는 뭐냐면 1024개의 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1024개.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024개를 표현할 수가 있느냐? 10승까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서부터? 0부터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여기까지 표현하는 것. 얘의 수가 가장 작은 게 0이고요. 가장 큰 게 1024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1023까지. 그래서 토탈 1024개의 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2의 10승이. 그러니까 우리가 1024라고 되어져 있는 거를 저장하는 단위에다 딱 집어넣으면 1024 바이트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1024 바이트를 줄여서 얼마? 1k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kb는 얼마? 10의 3승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비슷비슷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단위로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계산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진 단위로 표현하는 방법과 십진 단위로 표현한 방법, 요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1024가 10의 3승하고 같다가 아니라 거진 비슷한 개념입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거기 뭐 옥텟도 나오고 그렇죠. 일단은 거기 기억 용량의 단위도 나오는데 그게 요 개념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여기서 다 설명한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자, 제 2절 컴퓨터의 구성입니다. 자, 컴퓨터의 구성은 뭐 다음과 같이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다음에 메모리 장치, 알고 있는 램과 롬,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라고 되어져 있는 버스를 타고, 버스의 개념은 뭐냐면 라인 하나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하나로 뭉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버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다시 볼게요. 얘네들이 뭐로 연결되어 있냐? 주변 장치 얘네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U에 관련된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중앙 처리 장치 별표해놨습니다. 그렇죠? 왜 별표해놨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중앙 처리 장치가. 그렇죠? 어떤 거? 뭐 연산, 제어, 레지스터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연산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게 그렇죠? 논리 연산,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될 논리 연산, 논리합, 논리곱 뭐 이런 것들. 베타적인 논리곱도 있어요. 베타적인 익스클루시브 오화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제어 장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명령어들을 읽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를 결정해 주는 놈. 레지스터들은 어떤 거냐면은 잠시 잠깐, 레지스터는 저장 장치예요. 그냥 계속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연산에 필요한 것들을 잠시 잠깐 저장하는 것들을 레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PU 안에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에 보시면요, 뭐 그냥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고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입력 장치, 뭐 키보드나 마우스, 그 다음에 마우스 펜 같은 것들, 이 입력 장치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CPU하고 메인 메모리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필수 장비와 주변 장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 장치에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그렇죠? 그다음에 출력 장치, 그렇죠? 뭐 프린터나 뭐 디스플레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의 것.
그다음 메인 메모리는 필수 장비에 그렇죠? 왜 있어야지만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서 본다고 하면 ALU 그렇죠? 자, 별 2개짜리입니다. 예, ALU 연산 논리 장치에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산술, 논리, 쉬프트, 레지스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예. 비트들을 오른쪽으로 밀어갈까요? 왼쪽으로 밀어갈까요? 이런 얘기예요. 왜? 얘네요. 여기 곱셈, 나눗셈도 있지만 얘도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기. 이진 데이터의 보수를 취합니다. 보수.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해서 나중에 뺄셈이나 그 다음에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 보수를 사용합니다. 보수. 그래서 보수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각각 연산 결과의 상태, 얘가 어떤 상태냐, 오버플로가 생겼냐, 아니면 오류가 있냐, 그런 것들을 잠시 저장하는 상태 레지스터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기억 장치를 한번 보시면 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가상 메모리 이런 것들도 있지요. 그렇죠? 캐시 메모리 같은 거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속도를 최적화한다. 주기억 장치가 뭐죠? 램하고 롬이에요. CPU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CPU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의 뭐를 한다? 속도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는 CPU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보이시나요? 예, 캐시 메모리. 이게 CPU 내부를 전자협력으로 한 300배 확대해서 본 거예요. 뭐 잠깐 보시겠지만 코어가 몇 개짜리예요? 6개짜리입니다. 코어가 뭔데? CPU입니다. CPU. CPU 6개짜리.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똑같아요. 그림이. 그림 똑같은 거를 복사한 거나 똑같습니다. CPU가 6개가. 그리고 거기에 각각 캐시 메모리가 CPU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데이터를 왔다 갔다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캐시 메모리. 그래서 이 바깥에 뭐가 있냐면 예, 램이 있는 거예요. 램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잠시 여기다 저장을 했다가 얘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한 정보를 램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상 메모리는 예,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부족한 주기억 장치, 부족한 램과 롬의 이 메모리를 뭐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마치 뭐처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것을 버추얼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OS에서는 디폴트로 세팅되어져 있어요. 내가 임의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키운다고 계속 늘어나지는 않아요. 키운다고 물리적인 메모리의 한 1.5배 정도 가상 메모리로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예, 캠이라고 되어져 있는 메모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관 기억 장치라고 해서 네트워킹이라든지 통신 장치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메모리를 구분한다고 하면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접속할 겁니까? 뭐처럼? 테이프처럼, 마그네틱 테이프처럼, 카세트 테이프 아시나요? 예, 카세트 테이프처럼 순서에 따라서 저장하고 불러드릴 때도 막 돌려서 순서에 따라서 읽어드리는 것들. 그걸 뭐 시퀀셔널 액세스 메모리라고 얘기해요. 뭐 SAM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외에 랜덤 반도체 메모리 장치 모든 게 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자, 보통 우리가 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렇게 액세스하는 방법에 따라서 2개로 나누어서 또 이야기도 합니다. 자, 또 이제 반도체 메모리에 관련된 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원이 들어와서 걔의 즉 전원이 나갔으면 전원이 없을 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얘기해요. 휘발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데이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SRAM, DRAM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SRAM, DRAM. SRA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거부터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비활성. 얘는 뭐냐면 한 번 저장하면 안 지워져. 예. 그래서 요게 아까
어떻게 아까 그 firmware라고요. firmware가 롬에 저장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것들 롬 같은 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롬, 그다음에 EEPROM이라고 해갖고 또 뭐 전기적인 신호 자외선에 따라서 데이터를 지울 수 있고 지우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다음에 비휘발성 램이 있습니다. 램은요 휘발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램의 성질과 그 다음에 없어지지 않는, 전원이 빠져도 없어지지 않는 두 개의 장단점을 만들어서 만든 게 이제 비휘발성 램이라고 해요. NVRAM이라고 요즘 많이 또 쓰이고 있죠. 이런 램이 있더라. 자, 그래서 램과 롬을 다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면, 그렇죠? 임의 접근 메모리, 그렇죠? 그 다음에 read only 메모리. 이거랑 딱 뭐 별개가 아닙니다. 다 이런 방법으로 정의하는 메모리들, 이런 거로 정의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램은 크게 D램하고 S램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요거는 비휘발성 램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 리프레시 동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보통 컴퓨터에는 얘가 쓰여요. 어떤 거? 요런 거. 그렇죠? 요런 거. 우리가 잘 쓰고 있죠. 4기가예요, 8기가예요, 뭐 DDR3예요, 4예요 나타내는 요런 램들. 그러니까 리프레시 동작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 이 안에 구성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방전이 돼요. 그래서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 계속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SRAM이라고 얘기합니다. SRAM. 뭐 L2 캐시 메모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자, 보통 이렇게 SRAM. SRAM은 뭐냐면은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져요. 다 우리가 뭐 USB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또 롬이라고 얘기하면 마스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지우면, 한 번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못 지우는 거. 즉, 읽기 전용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이런 IC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 데이터들을 싹 집어넣고 만들어 놓은 거를 마스크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전기밥솥에 CPU 들어가 있어요. 전기밥솥에 전원을 딱 들어가면 동작이 딱 되죠. 뭐 말소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 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나갑니다. 이렇게 말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걔네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예, 마스크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스크롬에 따라서 전원을 넣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동작이 되어지는 것들을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P롬. 읽기 전용인데 한 번 써버리면 그 다음서부터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야 할 수가 있는 건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P롬도 있어요. 이 얘기는 하드웨어를 개발 단계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그래서 얘는 이레이저, 지울 수가 있어요. 자외선을 쏘아주면 여기 IC가 쫙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 자외선을 쏘아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런 롬들을 이게 롬라이터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다 딱 꽂아서 여기다가 PC를 딱 연결해서 뭐 데이터를 라이트를 해줘요. 라이트를.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개발을 할 때 많이 쓰여져요. PC에 있는 내용을 이게 프로그램 돌려서 롬에다 딱 꽂아놓고 쟤를 독립적으로 내가 개발할 어디에다가 딱 꽂는 겁니다. 땡땡땡땡. 그래서 전원을 돌려보는 거야. 제대로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있네. 알았어. 다시 빼갖고 자외선으로 쏘여져서 지워요.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라이트해. 이럴 때 쓰여지는 롬 라이터기입니다. 그럴 때 많이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케피롬이라고 해갖고, 얘는 전기적인 이렇게 자외선을 쏘아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 지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EEPROM, 이스케피롬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E가 2개입니다 라고 해갖고 E스퀘어라고 해요. 이스케피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요런 형식으로 롬을 만들기도 합니다. 플래시 타입으로. 자, 그래서 이제 플래시 타입으로 나와서 이게 본다고 하면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되는 메모리, USB 뭐 이런 거 다 플래시 메모리예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EEPROM 지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울 수도 있습니다. 전기적인 신호에서 포맷 삭제 다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소용량의 데이터 보전, 그 다음에 뭐 실행 공간, 프로그램 설치, 실행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를 지우거나 재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난드 스타일과 그 다음에 노아 스타일 두 가지로 나눠서 쓰여집니다. 난도하고 노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형태는 그쵸 고속 처리에 가능하고 난드 게이트는 대용량에 쓰일 때 난드의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게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이거는 반도체를 만들 그 시스템이 난드 게이트 형식으로 만들면 적은 면적에 많은 거를 쌓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메모리를 그 반도체 그 공정에서 만드는 방법이 난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난드 플래시 메모리.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이런 메모리에 관련된 게 왜 계층 구조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다음과 같은 그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캐시랑 레지스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CPU에 들어가 있어요. CPU에. 그렇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는 뭐예요? 램입니다. 램, 롬. 그 다음에 그 외 보조장치,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저 나와 있는 건 뭐냐면 CPU하고 근접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처리는 누가 하는데? CPU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연도 안 생기고 얼른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량이 작아집니다. 즉 캐시 메모리 같은 거는 프로세서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만약 캐시 메모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램이나 그런 용량처럼 1기가를 씁니다. 2기가를 씁니다. 그럼 엄청나게 좋겠죠. 그러나 1기가짜리 캐시 메모리는 없어요. 1기가짜리 캐시 메모리를 만들려고 하면 CPU가 한 이만해야 돼요.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각각 용량 면에서 사이즈 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CPU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속도는 빨라지고요. 가격도 높아져요. 그렇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속도는 늦어지지만 뭐하고? CPU와 내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처리 속도는 느려지지만 용량이 커지더라.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는 거냐? 이런 캐시 메모리들이 있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 또는 이런 메인 메모리, 램이나 롬 같은 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지스터는 CPU 내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프로세서가 사용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가장 빠른 메모리가 레지스터입니다. 프로세서 달라요. 프로세서는 요거는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현재 내가 실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레지스터는 그렇고 캐시는 다음과 같이 프로세서의 속도 차이를 그쵸 각각 얘놈과 이거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는 대용량, 자기 디스크, 이동이 편리한 광 디스크 이런 거 우리가 아시죠? 그래서 파일을 저장하는 속도가 느린 자기 테이프 요게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일단은
뒤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 예상 문제들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서 다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또 그거를 우리가 모아서 문제풀이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특히 여기 보시면 제가 별표로 표시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주목하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얘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